오늘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가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둔갑시키고 그리고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을 아예 바다 한가운데에서 시멘트를 발라서 집어 던지려고 했던 사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박정희 정부가 가면 갈수록 지지율이 떡락하고 국회의원 선거 결과도 점점 의석수가 떡락할 각이 보여서 결국에는 북한과의 평화파리를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이산 가족들과 북한이 고향이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선덕선덕하게 하고 안보 불안감을 조성해서 마음을 선덕선덕하게 해서 결국에 무려 국민들이 스스로 91.5%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유신헌법이라는 독재적 헌법을 찬성시켰다.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체육관에서 대의원이라고 하는 가라 투표를 통해서 천년만년 그냥 뽑힐 수 있게끔 법이나 제도를 이제 만들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께서 불안하신 거예요. 각하께서 계속 불안하신 거야. 점점 국민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독재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이런 여론이 점점 들어서면서 박정희 각하께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여론을 중심을 잡고 계속해서 점점 키울 것 같은 구심점이 될 것 같은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아예 제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야 본인이 천년만년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만든 그 유신헌법에 이런 게 있었어요. 긴급조치라는 게 있었습니다. 긴급조치. 자, 이거 뭐냐? 자, 유신헌법 제 53조에 보면은 어쩌고 써 있는데요. 결국에 뭐냐면은 이게 국가의 천재지변이나 중차대한 상황에 중차대한 위기나 이런 게 있으면 대통령과 정부가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긴급조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야. 박정희 정부는 본인들이 만든 그 유신헌법이라는 그 이상한 독재헌법 안에 긴급조치라는 게 도대체 뭔지는 적어놓지 않았어요. 정말 저스트 긴급하면 긴급조치 할 수 있음. 근데 그 긴급조치라는 거는 이런 법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가뿐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금지. 긴급하니까 국가가 위기고 국가가 긴급하니까 너네 이거 하지 마. 너네들 이거 하지 마. 이런 거. 그냥 긴급하면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막말로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애들 다 간첩이야. 이제부터 처벌할 거임. 금지.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래 이 긴급조치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이라는 군사독재 정권이 아닐 때도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자, 1960년대에 국회의 집회,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다 국회에 모여서 무언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회가 중요하니까요. 국회를 근데 국회의원들이 기다릴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해서 존경하지 않는 윤통의 계엄령 이후에 국무회의가 뭔지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셨을 거예요. 장관들이 모여서 하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해서 재정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필요한 걸 할 수 있다. 긴급하면은 급하면 할 수 있다 이거야. 다만 이런 것들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돼야 된다. 일단은 급하니까 니네가 니네 멋대로 국무회의로 의결해가지고 필요한 걸 처분할 수 있는데 지체 없이 국회에 일단 빨리 보고를 해라. 니네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 다음 국회가 빠르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승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민의원과 참의원이라는 하원과 상원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민의원이 해산되면은 참의원의 승인이라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처분 명령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결국에 옛날에 긴급조치가 있어도 정부가 할 수 있어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박정희 정권이 들어선 1963년 69년 헌법 때도 국회의 집회,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거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한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을 할 수 있다. 똑같이 국회에 보고해서 그 승인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지 못하면 명령과 처분이 바로 효력을 상실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이제 처분하고 명령을 했을 때 승인을 못 얻은 사유를 지체 없이 국민들한테 또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공포가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럼 달리 말하면 결국에 옛날에도 긴급조치는 있었으나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유신헌법에 지금 뭐라고 적혀 있어? 자, 이제 1항과 2항을 같이 볼게요.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성의 위기가 있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서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정, 외교, 국방, 경제, 재정, 사법 등의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대요. 그냥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리고 대통령은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 되면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도 있어. 그리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도 긴급조치를 통해서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3항과 4항을 볼게요. 긴급조치를 했을 때 대통령은 국회에 통고를 해야 된다.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냥 통보하란 얘기야. 통보. 알리란 얘기야. 알리면 뭐해? 그냥 끝난 거예요. 이미 했잖아요. 1항과 2항에 의해서 했잖아요. 그냥 통보만 하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긴급조치를 하면 이 긴급조치 내용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가 니네 긴급조치 그거 위헌이야. 헌법에 위배돼. 법률에 위배돼. 이딴 거 그냥 다 물으란 얘기입니다. 정말로 초헌법적인 엄청난 거예요. 정말로. 사법부가 전혀 정부의 저 긴급조치에 대해서 아무것도 견제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 거죠. 5번과 6번은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 그렇게 박정희 정부는 1호부터 9호까지 긴급조치를 했었습니다. 우선 긴급조치 1호 1974년 1월 8일에 했다고 하네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거나 왜곡하거나 비방하거나 개정하고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게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유신헌법 이외에도 각종 유언비어 퍼뜨리는 게 금지다. 사실이더라도 유언비어라고 얘기하면서 조질 수 있다는 얘기죠. 위반한 자는 일반 법원이 아닌 비상군법회의 군법에 의해서 심판된다.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겠다. 나대지 말라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 박정희 정부의 독재 정치하던 그 시절을 우리 또래들만 해도 안 겪어봤잖아요. 간다요를 포함해서 간다요 또래들이. 그죠? 근데 지금 당장은 박정희 정부 덕분에 내가 월급도 오르고 먹고 살만해지고 그랬어.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정부가 정책을 잘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좋아져도 가끔은 내 이익과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 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국민들이.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좋아했었지만 그거는 아니지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잘못하면은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군법에 의해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이거 진짜로. 그리고 이 독재의 디테일함 정말 꼼꼼하시고 정말 카카와 그 카카의 측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꼼꼼하고 정말 아주 계산적이고 꼼꼼하셨다. 정말 카카의 이 꼼꼼함 대단하시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병 빠진 사람들 때문에라도 한마디 더 해드리면은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좌파만 욕했을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우파든 멸공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내가 A 지역에 사는데 갑자기 쫓아내고서 여기 아파트 들어서니까 꺼져라 보상도 대충 해주고 그럼 박정희 욕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좌파든 우파든 뭔 상관이야 그게. 그냥 입 다물으라는 거잖아요. 뭘 하든 간에. 그죠? 자, 그리고 긴급조치 2호 1호랑 같이 동시에 시행된 거예요. 이 1호의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되는 그 재판의 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규정이 1호와 2호가 같은 날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3호 긴급조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인 조치도 긴급하게 하겠다. 이런 것도 같이 했어요. 보면은 경제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1차 오일 쇼크 석유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73년도에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속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주고 사치성 소비재를 억제하고 노사협력 강화 등을 도입하겠다.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4호에는 민청학령 사건 뭐 이런 게 나오는데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가 제가 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5호를 보면 대박이에요. 1974년 8월 23일에 지금 그래봤자 1월 8일에 시작했는데 8월 달이면은 한 8달밖에 안 지난 거 아닙니까? 긴급조치 1호와 4호를 해제하겠다. 자, 1호에서 이제 유신헌법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뭐 유언비어 퍼뜨리면은 15년 이하 징역이라고 했던 거 민청학령 관련 사람들 무기징역 사형 막 이런 거 이거를 8월에 해제했다는 거예요. 와, 이게 왜 해제했을까요? 그래봤자 7달 8달 만에 빠르게 이제 없앤 거예요. 자, 참고로 이 74년 8월 23일로부터 한 달 전쯤 74년 여름에 미국 의회에서 한국 인권 공청회라는 게 열려요. 우리나라 국회도 아닌 미국의 의회에서 박정희가 계속 인권을 탄압해서 지금 한국에 대한 원조를 삭감해야 되고 주한미군도 빼고 그래야 저 X가 저거 인권 탄압을 안 하게 되고 정신 차릴 거다 이러면서 막 이런 내용이 막 바글바글하게 나올 때요. 저 74년 여름에. 그래서 해제한 거예요. 그래서 해제한 거. 이미 미국한테 미운 털이 너무너무 많이 박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 박정희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을. 그러면서 이제 고민이 많았어. 자, 그리고 이제 6호 긴급조치 3호를 해제했대. 긴급조치 3호가 오일 쇼크 때문에 석유 파동 때문에 이제 저소득자 세금 부담 경감해주고 이랬던 거 이거를 이제 12월 30일쯤에는 이제 해제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75년 4월 8일에 고려대학교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대한 대응 고려대학교의 강제 휴교령과 교내 시위와 집회를 금지하는 요거를 이제 했다고 해요. 그냥 보면은 그냥 고려대 문 닫겠구나 잠깐. 그게 아니지. 저 과정에서 이제 군인들이 곤봉이랑 총칼 들고 가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개 패듯이 학생들 패고 이제 그냥 개 난리를 쳤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자, 그리고 이제 한 달 만에 5월 13일쯤에 고려대 학생들 반쯤 이제 진짜 뚝배기 깨고 막 배지컬 다 했나봐요. 5월 13일에 긴급조치 치료를 해제한다. 한 달 만에 어느 정도 시위 진압이 됐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1975년 5월 13일에 이 7호를 해제하면서 한 긴급조치 9호!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긴급조치 1호의 강화 버전이고 위반 시 최대 사형까지 가능하다. 자, 긴급조치 9호의 내용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집회와 시위가 금지된다. 신문과 방송국도 유신헌법에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내용이 있으면은 가만두지 않겠다. 금지한다. 그리고 이런 걸 위반하면 영장 없이 체포하겠다. 법원의 판단 없이 처벌 형량을 정할 거고 최대 사형까지 쌉 가능하다고 정했습니다. 이게 긴급조치 9호의 주요 내용이에요. 유신헌법에 반대하려면 목숨 걸고 하라는 겁니다. 엄청나죠 진짜로. 엄청나게 독재적인 법이에요. 이거는 실드 칠 수 있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절대 실드 칠 수는 없다. 지금까지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여러 가지 이제 경제성장 썰을 풀었는데요. 경제성장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나름 노력을 열심히 했다. 그러나 이제 비판될 부분이 시작되는데 이제 와서 경제성장을 그래도 했다. 저거는 묻어둬도 된다. 그거는 아니죠. 그 양반이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고 분명하게 그걸 알려야 되는 거지. 잘했으니까 이런 거는 뭐 얘기 안 해야 되고 뭐 그런 식으로 가자는 건 뭐 하자는 겁니까? 종합적인 평가는 개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할 일이지. 저희 같은 유튜버라든가 정보 유튜버는 각각을 다 최대한 이제 상세하게 시청자분들한테 알려드려서 개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게 해야 될 몫인 거예요. 그죠? 진짜 대박이었던 게 뭐냐면요. 당시 대한민국 형법상 70년대 중반의 대한민국 형법상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누군가를 구타했어. 그 사람이 중상해를 입었어. 장애까지 얻었어. 그럼 이 사람이 10년 이하 징역이었습니다. 저거밖에 안 됐어요. 근데 유신헌법은 반대하면 무제한. 정말 대단한 겁니다. 무제한이야. 최대 사형이야. 유신헌법 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던 장준하, 백기환, 함석헌 이런 분들은 12년에서 많게는 15년 때려 맞고 뭐 하면 10년 그냥 넘게 썩으란 얘기죠. 깜빵에서. 그리고 오늘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 맘에 안 드는 저 내란견이 있어. 내 맘에 안 드는 좌파가 있어. 내가 맘에 안 드는 정치적인 주장을 누가 한다고 해서 저 새끼는 그냥 빨리 깜빵에 처박아서 죽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지금 머릿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떠오른다면은 진짜 어디 가서 한국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좀 그 조용히 처자빠져서 사세요. 제발. 그냥 북한이나 중국 공산당 같은 나라에서 살지 뭐 하려고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 코리안이라고 얘기하지 마 진짜. 어디 가서 진짜 개창피하니까 진심으로. 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당시 이제 박정희 정권에서 저 유신헌법의 긴급조치 9호가 저 발생하고 나서 속초에 있는 어떤 일반인이 야 박정희 이 양반은 물가 잡는다니 물가가 오르기만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리고 박정희랑 중앙정보부가 지금 몇몇 교수들 때려 죽이고 나서 저 사람들 죽었는데 쥐들이 때려 죽이더니 자살했다고 좀 구라친 거 아니냐. 박정희 김종필 씨가 다 시킨 거야 이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속초에서. 이 양반 징역 5년 선고받았습니다. 저 말 한마디 친구랑 그냥 한두 마디 했다고 징역 5년 받았어요. 물론 일반인이고 영향력이 없고 그냥 일반인이 떠든 수준이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을 몇십 년 썩게 할 필요가 없으니 일단 5년을 때린 거예요. 그냥 일반인도 쥐두새도 모르게 5년 받고 그냥 깜빵 썩어야 되는 거예요. 막걸리 한잔하면서 몇 마디 뭐 정치 얘기도 함부로 못하게 하는 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긴급조치 2호부터 9호가 나온 이후에 긴급조치로 인해서 재판받은 사람이 총 1140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당시에 35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000명 조금 넘으니까 많지는 않네. 아니지. 모가지를 걸고 얘기해야 되는 건데.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해야 잡혀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냥 얘기해서 잡힌다 이게 아니야. 목숨 걸고 얘기를 하다가 잡혀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게. 아니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한두 마디 해도 되겠지 이러던 사람들. 뭐 이런 거가 1000명이 넘는다는 건 어마무시한 겁니다. 그리고 잡을 것도 아닌데 잡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잡혀도 되는 사람들인데 긴급조치라는 이유마에 잡아간 거예요. 1960년대에는 박정희라는 정치인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랬겠죠 일반인들 중에서는. 근데 불안한 거야 이 양반이. 70년대 초반 중반이 지나면서 이제 불안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조금만 안 좋게 얘기하거나 그런 것들도 다 치우고 싶은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한 거야. 할 거면은 처음부터 60년대부터 하지 왜 74년 75년부터 했겠습니까. 그런 이제 과정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긴급조치 9호가 75년 5월 13일에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79년 8월에 긴급조치 10호라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대요. 청와대에서. 김재규 중정부장과 함께 여러 사람이 함께 박정희 대통령하고 논의를 했는데 알다시피 이 8월에서 2달 뒤에는 빵야 김재규 중정부장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을 죽여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죽어가지고 이제 10호에 대한 논의가 이제 없어지는 건데 이 8월 달에 10호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거야. 79년 8월에 유신헌법 10호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데 이 자리에 김재규 중정부장, 신직수 당시 법률 담당 청와대 보좌관, 김계원 대통령 비서실장, 유혁인 청와대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 이수석이었던
고건 전 총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공무원 생활을 굉장히 오래 한 사람이에요.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 했었고 탄핵 정국 때 권한대행을 했었던 분이죠. 자, 근데 이 긴급조치 10호를 논의했던 이 시기에 정무 이수석이었던 고건 전 총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에 김재규 중정부장이 설계한 건지 만든 건지는 모르지만 어찌되었든 김재규 중정부장이 보고한 긴급조치 10호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였다. 그 자리가 김재규 중정부장이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함께하고 있던 신직수 법률 담당 보좌관이 저 긴급조치 10호를 도입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얘기했다. 당시에 이제 그 긴급조치 10호는 9호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조치였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도입이 안 돼. 도입이 안 되는데 도입 안 되고 나서 2달 뒤에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빵야빵야 하죠. 그래서 긴급조치 10호가 안 되어서 김재규 중정부장이 빵야빵야를 한 거냐. 그렇다는 건 아닌데 타임라인상 김재규 중정부장이 만들었다는 그 긴급조치 10호를 하자고 했지만 안 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김재규 중정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는지 모르지. 김재규 중정부장 본인밖에 모르는데 분명한 사실은 뭐 알려진 게 없는데 자, 한편 이런 게 있었어요. 고건 전 총리의 말에 따르면 당시 그 시기에 청와대 안에서 중정부장 자리가 조만간 교체될 거라는 오랜 소문이 오랜 기간 있었다. 고건 전 총리의 주장인데 아마도 김재규 중정부장 개인이 많이 속으로 불안했을 것이다. 요런 얘기를 이제 고건 전 총리가 하셨다고 하는데 뭐 모르죠. 뭐 이거를 보면은 김재규 중정부장이 본인이 갈아치워질 거라는 그 권력에서 배제될 거라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 때문에 긴급조치 10호를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이제 각하 이 10호 제대로 만들어 왔습니다. 가시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야 이제 9호도 지금 빡세가지고 학생운동 끊이지가 않는데 무슨 10호를 이렇게 세게 하느냐 이건 아니다.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을 듣고 결국 안 하게 돼서 결국 김재규 중정부장이 나가리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더 이상 권력에서 배제되기 싫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한 거 아니냐 뭐 그런 음모론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음모론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나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자, 근데 유신헌법 얘기를 하면서 짧게 요것도 얘기할게요. 사실 유신헌법 이전에도 이런 탄압은 흔했습니다. 1961년 5.16 쿠데타 직후에 원래 일간신문 통신사 주간지가 916개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일 때죠. 취소시켜요. 834개를 나가리 시킵니다. 그래서 잔존한 게 82개야. 916개 중에 82개 살아남아요. 언론사를 최대한 작사를 내요. 왜? 그래야 통제가 쉬워지거든요. 너무 많으면 통제가 안 돼요. 몇 개만 있어야 통제가 되거든. 이거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나이가 진짜 많으셔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아마 60년대생 분들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신문이 하루에 2개가 있었어요. 이거는 진짜 나이가 좀 있으셔야 돼. 원래는 조간신문과 석간신문이 있었어. 아침에 새벽에 뿌리는 신문 그리고 저녁에 해질 무렵에 뿌리는 신문 원래는 2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62년 8월부터 단간제로 바꿉니다. 아침에만 뿌려라 이 말이야. 왜? 하루에 한 번만 뿌려야 정보의 딜레이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이제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가가지고 야 이 개새끼 너 그거 신문에 올릴 거야 안 올릴 거야? 이 새끼가 이거 빨갱이 X네 이거 죽고 싶어 이러면서 이제 수정하고 그런 걸 하려고 하루에 아침에 한 번만 어제 거를 아침에 뿌려라 이거야. 어제의 정보를 정리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뿌려라 이거야. 검열하기 편하단 말이야 이래야. 이제 이런 거죠. 자꾸 이 상상을 하는 거야. 박정희 저 사람이 경제도 발전시켰고 지지율도 많이 얻었으니까 독재할 수 있는 기반도 있고 막 자꾸 이런 것만 떠올리는데 박정희라는 개인과 그 측근들의 그 정치력 엄청난 정부적 감각과 설계 음흉하다 싶을 정도의 그 꼼꼼함 엄청나게 꼼꼼하게 한 거예요. 사실 정권 잡기 전부터도 국가재건최고회의 때부터 도 꼼꼼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64년도에 한일회담이 있었죠. 한일 국교 정상화라고도 합니다. 이때 일본과 이제 국교 수교를 정상화하고 일본한테서 이제 대출이라던가 저금리 차관 그리고 돈 같은 거 얼마 받을지를 이제 협의를 봤었어요. 그죠? 이때 일본과의 회담에서 반대했던 학생들이 있죠. 그중에 이제 MB도 있었어. 일본과의 한일회담을 반대했던 여러 학생들 중에 MB도 있었는데 고려대생 중에 아무튼 이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그런 학생운동이 있던 시기에 박정희 정부의 중앙정보부가 이런 발표를 합니다. 1964년 8월 14일 국가 전북 세력을 발표한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가 변란을 기도한 대규모 지하 조직을 발견했다. 누구? 인민혁명당 줄여서 인혁당이라고 해요. 야 이런 간첩 새끼들을 잡아냈다는 거야. 자 근데 이게 뭐냐 지금 한일회담에 반대하는 수많은 그 시위 학생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학생 시위의 배후에 저 인민혁명당 인혁당이 있다. 얘네가 간첩
새끼들이다. 이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줄여가지고 이제 인혁당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근데 이 인민혁명당이라는 게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조직이야. 인민혁명당이란 단체는 없어요. 없는데 이제 만든 거야. 이제 오늘 좀 설명을 드린 거 기가 찰 노릇이야 진짜 씨발. 그리고 참고로 인민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이야 1960, 70, 80, 90, 2000년대, 2010년대 뭐만 하면 종북좌파, 뭐만 하면 저기 북한 간첩이다 이 짓을 하도 하니까 저 인민이란 단어를 이제 우리가 안 쓰는데 거의. 인민이란 단어가 사실 1960년대만 해도 남한에서도 자주 쓰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원래는 흔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나 북한이나 뭐 중화인민공화국이 옆에 이제 중국 공산당이 있고 막 그러니까 짜증나가지고 이제 발작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저 인민이란 단어가 이상한 단어는 아닙니다. 북한 애들이랑 중국 애들이 쓰니까 우리가 거북한 거지 저 단어가 이상한 단어는 아니에요 사실은. 자, 근데 60년대만 해도 저 인민이란 단어를 흔하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야. 1960년대 중후반 70년대 가면은 이제 거의 인민이란 단어는 쓰기가 어려워지는데 1950년대 60년대 초중반만 해도 쓰는 게 이상할 건 없는 단어였다. 이거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실체가 없어요. 투스타였던 박정희 소장과 장도영 씨가 같이 5.16 쿠데타를 일으킨 직후에 정치인들 이제 정치활동 금지시켰단 말이에요. 국회 해산시키고 그죠. 근데 원래 정치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치 그만하라고 해서 저 인간이 일단은 그만하는데 언젠가 우리 다시 같이 할 수 있는데 언젠가 우리 힘을 모아가지고 국민 여론이 모였을 때 우리가 다시 민주주의를 외치고 뭔가 정치 쪽으로 다시 오지 않겠음? 그때를 대비해서 좀 모임을 갖고 단체를 좀 만들어 놓자. 그 단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 있었어. 원래 정치하던 이승만 정권 때부터 정치하던 양반들 있죠. 이 양반들이 훗날 정치활동이 가능해질 때를 대비해서 단체를 만드는 과정 중에 물론 이 사람들은 박정희라는 사람을 싫어하겠죠. 자기들 정치 못하게 했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단체를 아직 이름도 정하지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들이 인민혁명당이 돼요. 인민혁명당이라는 어떤 북한을 추종하는 단체를 만들 이게 아니야. 그냥 갑자기 이 사람들이 인민혁명당이라는 단체가 돼요. 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계의 지령을 받아서 남한에서 학생들의 배후에서 시위를 조종하는 그런 게 된 거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앙정보부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연락을 해요. 야 얘네들 정치인들 몇 명 잡았는데 빨리 기소해라. 이 빨갱이라고 빨리 몰아야 된다. 근데 이제 중앙지검에 있던 공안부 검사들이 이건 좀 아닌데 아무리 지들이 뭐 권력을 잡고 그랬다고 해도 이거는 좀 아닌데 그러면서 중앙지검이 이건 억까다 너무 법적인 뭐가 너무 에바다 이거 못하겠다 이제 그래요. 그러자마자 당시 검찰총장이 야 니네 그냥 일 때려치고 싶어 처자식 그냥 굶겨 죽이고 싶어 어디서 이 돌았나 빨리 해달라고 하면은 하면서 가가지고 개자를 해요. 26명의 정치인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당시 담당 검사들 입장에선 너무 말이 안 되거든. 멀쩡하게 정치하다가 정치 못하게 된 사람들이 모임 가졌고 단체 만들려고 하는데 너네는 인민혁명당이다.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이거를 지금 중앙정보부가 와가지고 대뜸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아니에요. 그죠?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거는 좀 선이 넘는다. 당시에 이거를 본 부장검사와 다른 2명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 잡혔다는 26명 물고문당하고 전기고문당하고 별짓거리 다 당합니다. 그 과정에서 언론에 퍼져요. 사회적으로 폭로가 나와 저게. 바깥에 알려지니까 급하게 일단은 석방해. 근데 다 석방하면은 너무 좀 개해하고 우리가 잡았는데 야 저거 괜히 잡았다 그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석방해가지고 물타기 한번 하자. 그래서 16명 중 14명을 석방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국가보안법으로 조지는 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반공법으로 조져. 공소장 저 사람들의 처벌을 해야 되는 법 위반상 이제 적용될 법 그거를 적어놓는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건 아니고 반국가단체를 만든 게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찬양했다. 얘네는 국가보안법이 아니고 반공법으로 조져야 된다. 형량이 3년 받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랬는데 대부분 뭐 1년으로 줄기는 했다고 하는데 어찌되어도 억가를 당해가지고 이제 끌려간 사건이죠. 자, 저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있던 일이에요. 근데 박정희 정부 지금 유신헌법 이런 거 만들 때면 1974년, 75년 아닙니까? 왜 64년 얘기를 지금 꺼내느냐? 1974년에 인민혁명당 재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재건! 다시 만들었대. 그걸 10년 뒤에 다시 써먹어. 재건을 했다는 거야 갑자기. 없었던 게 재건됐대. 갑자기 이제 74년도에 또 나와 저게. 73년도에 전국의 대학생들이 박정희 독재 유신헌법 반대 이런 시위를 많이 했어요. 그죠? 초반에는 당연히 이제 경찰이고 뭐고 이제 학생들 잡아다가 개패듯이 패고 뭐 시위 진압하고 별짓거리 다 했겠죠. 그죠? 근데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세지면 거세졌지 줄어들진 않는 거예요. 나중 가면은 이제 신부님들이라던가 종교계에 있는 분들까지도 저 시위에 가담하고 종교 건들면 큰일 납니다 진짜. 당시에 뭐
뭐 김수환 추기경이라던가 명동성당이라던가 이런 데도 이제 시위에 가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위가 점점 반대 시위가 커져요. 저 시위가 너무 커지니까 나온 게 긴급조치 1호야. 74년도 되면서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74년도 내내 시위가 커지니까 74년 정초부터 이제 긴급조치 1호를 때린 거예요. 박정희 정권이. 새해 인사와 함께 학생들의 시위를 다 조져버리겠다는 저 의지를 표명하신 각하였다. 각하의 의지. 그러거나 말거나 굉장히 많은 국민들과 저 시위가 점점 더 거세지고 꺾으려고 해도 안 꺾이고 이제 각 대학교별로 학생 시위하는 그 조직들이 분산되어 있었는데 모여져서 하나로 좀 단일된 그룹을 만들자. 그러면서 만들어진 게 민청학년입니다. 전국 민주청년 학생총연맹, 줄여서 민청학년이에요. 참고로 전두환 정부 때 학생운동하던 사람들이랑은 다른 존재들입니다. 전두환 정권 때는 NL 내셔널 리버럴, 이 사람들은 이념적인 어떤 그런 그 성격이 굉장히 뚜렷했던 세력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민청학년, 전국 민주청년 학생총연맹 이때만 해도 그냥 쭈구리야. 보이지도 않아 거의. 70년대 박정희 정권 때도 NL이 있기는 있었는데 NL이 그 당시 어떤 느낌이냐면 저 70년대 학생운동 하셨던 분들의 얘기에 따르면은 몇몇 미친놈들이 있었는데 아유 그 워낙 또라이 같은 말하고 막 북한과 뭐 통일을 위해서 뭐 미국을 쳐내고 뭐 반미 시위하고 막 그러자고 얘기하는 애들이라서 저 학생 시위하는 사람들도 또라이 취급했다. 그게 NL이야. 원래 70년대. 근데 80년대 되면서 점점 규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학생운동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NL이 리더십하는 게 80년대고 70년대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구분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자 아무튼 간에 이 민주청년 학생총연맹 그래서 민청학년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자 이 양반들이 이제 또 모여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겠죠. 그죠? 74년 4월 3일부터 대규모 유신독재 반대 시위를 하는데 저 당시에 유신독재 반대했던 대표적인 그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최근에 이제 사망한 이해찬 전 총리, 정동영 현재 통일부 장관, 유홍준 문화재청장, 손학규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이가 좀 50년대 초반생 나이가 좀 다르죠. 나이가 저 당시면은 이런 느낌이에요. NL들은 보통 50년대 후반에서 60년대 초중후반이야. 80년대에 NL들 설치고 그럴 때는 나이가 달라. 나이가 연령대가 다릅니다. 연령대가 이게 시위대가. 근데 당시에 저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저런 시위가 있을 때의 학생운동권은 이념적인 주장이 이런 게 심할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네임드 메인에 거는 그 슬로건은 유신독재 물러가라. 유신독재 민주주의 회복해야 된다. 이거만 이제 주구장창 얘기했던 건데 자 근데 문제는 아까 앞서 봤던 긴급조치 1호에서 9호 중에 여기 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지금 4호에 74년 4월 3일에 민청학년 민주총연맹 그 학생운동 관련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관련자들에게 최대 사형 및 무기징역 구형이 가능하고 필요하면 경찰뿐만 아니라 군대도 동원할 수 있다. 이게 긴급조치 4호예요. 엄청난 겁니다. 진짜로. 니까지 것들이 감히 나에게 반대를 해. 이 씨람들 뒤질라고 그냥 죽어봐 이 X들아. 요런 성격이 4호다. 엄청나게 무서운 그런 긴급조치다 이 말이야. 아까도 앞서 말했지만 10년 만에 다시 끄집어낸 인민혁명당 재건 사건.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자 중앙정보부가 74년 4월 25일에 이런 발표를 합니다. 전국 대항상 시위 배후에는 공산주의 불법단체 인민혁명당이 배후에 있다. 이거를 또 써먹어요. 또 써먹어. 그리고 유신헌법 당시에 이제 사법부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비상사태라면서 군법에 의해서 군검찰이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조지는 건데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75년 4월 8일에 저 학생 시위자 관련해서 7명에게 사형이 떨어져요. 8명은 무기징역, 6명은 20년형이 확정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죽은 거야 이 양반들은.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사형제가 사실상 폐지되어 있는데 사형제도가 살아있을 때도 사형 선고를 오늘 했다고 바로 다이렉트로 죽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며칠이고 몇 달이고 있다가 가는 거지. 마지막으로 밥도 먹고 가족도 좀 만나고 면회도 하고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집행을 하지. 4월 8일에 7명 사형 선고하고 18시간 뒤에 바로 집행합니다. 구린내가 풀풀 나고 뭐가 도대체 빨리 죽여야 됐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죽여버려요. 이게 긴급조치와 유신헌법에 정말 그 소름 끼치는 그런 부분이었다. 저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형 선고 받자마자 바로 죽이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간첩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간다요는 항상 대한민국이고 어디고 간에 전 세계에 간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도 스파이를 보낼 테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서로 보낸다고 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간첩이 없다는 게 아니야. 사법적인 절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간첩으로서 의혹이 있어. 의심을 존나게 빼박으로 받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꼼꼼하게 하고 검토를 해서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다이렉트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죽이려고 죽인 건데 그 사실은. 정말 간첩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수사하고 파악한 다음에 사형도 때리는 거지. 졸속으로 빨리빨리 중앙정보부가 압박해가지고 군검찰과 군법원에 의해서 졸속으로 처리되고 졸속으로 판결하고 졸속으로 대뜸 사형 때리고 졸속으로 18시간 만에 그냥 집행하고 뭐야 이게 도대체. 멀쩡한 대한민국 국민이
본인이 간첩으로 몰아져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능지 이슈가 있는 사람들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요. 종북좌파 간첩 다 잡아들여야 된다. 맞지. 잡아들이는 건 좋은데 머릿속에 이거만 똥이 그득 차가지고 사법적인 당연한 절차들을 개무시하고 나불거렸지만 본인은 책임도 안 질 거고 나불거렸지만 아무것도 책임 안 질 거고 나불거렸지만 얼굴도 못 가고 이름도 못 가면서 지들 멋대로 그냥 다 죽여야 된다.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런 레드 컴플렉스 같은 마인드, 멀쩡한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가고 이런 걸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요새는 솔직한 얘기로 지금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무조건 내란견 일찍 이찍 뭐 시불에 배급견 하면서 뭐 서로 난리예요 지금. 사실 레드 컴플렉스가 서로 있는데 자 어찌되었든 1975년에 있었던 저 유신헌법 사이에 있었던 긴급조치 과정에 대한 75년 한국보고서 이거를 국제 엠네스티가 77년도에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박정희 정부가 재판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자행하고 엄한 사람까지 그냥 사형시켜서 죽여버렸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이제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드러납니다. 결국에. 자,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당연히 각하가 있었겠죠. 자, 근데 이 일들을 각하가 중심에 있었지만 수많은 일들을 진두지휘하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이 누구예요?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정이라고 하죠. 줄여서. 중앙정보부가 나중 가서 전두환 정부 때는 안전기획부, 줄여서 또 안기부로 바뀌고 현재 이제 국정원으로 바뀌었어요. 그죠? 중앙정부가 도대체 얼마나 어마무시하고 무소불위의 기관이었는지를 우리나라 알아야 됩니다. 지금의 국가정보원과는 차원이 다른 조직이에요. 박정희 정부 때 뭔가 구린내가 폴폴 나고 멀쩡한 사람 잡아다 조지고 그런다? 10 중에 9은 중앙정보부 작품이다. 중앙정보부가 이승만 정부 때는 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부 때는 정보기관다운 그런 기관이 체계가 잡히고 그러질 못했었어요. 그럼 이 중앙정보부가 언제 생긴 거냐? 1961년 5월 16일 5.16 쿠데타가 일어나고 한 달도 안 된 6월 10일에 탄생된 게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의장이 만든 거예요. 아직 정권 잡지도 않았는데 미리 만든 거야. 미리. 박정희라는 군인은 알던 거죠. 이런 정보기관이 반드시 있어야만 나중에 이 정보가 고로 힘이고 정보를 알아야만 우리가 공작을 하든 주작질을 하든 누구를 잡아 조지든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중앙정보부라는 기관이 있어야만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를 진작부터 만든 겁니다. JP가 기획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정보력이라고 하는 거는 권력, 힘 그 자체란 말입니다. 굉장히 치밀한 게 있어요. 박정희라는 소장이었던 군인이 정권을 잡고 10년 넘게 정권을 잡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 과정, 그 사이사이에는 꼼꼼함을 들여다보면 정말 치밀합니다. 당시에 1962년 7월 27일에 주한 미국 대사 사무엘 버거, 이름이 버거야. 사무엘 D 버거. 이 양반이 미국 국무부에 전보를 보냅니다. 1962년 7월이면 아직 박정희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가 아니에요.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일 때입니다. 한국의 중앙정보부는 모든 것에 관여한다. 관직은 물론 언론, 민간기업, 자기네 사람들을 모두 다 심어놓는다. 주식시장과 사업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출처로부터 수입을 얻어내기도 한다라고 당시 주한미국 대사가 분석했어요. 사실 주한미국 대사가 이거 좀 얘기하기 좀 껄끄럽긴 한데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정보기관의 사람들과 함께 이런 정보를 수집해서 국무부에 보내요. 사실은. 어느 나라든 저 대사라는 자리가 단순한 외교관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보기관의 역할도 하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솔직한 얘기로 막말로 뭐 그런 정보기관 사람이 외교관인 척하고 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자 아무튼 간에 박정희라는 사람은 본인이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일 때부터 여기저기에 수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파악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싹 다 파악하고 본인이 나중에 정권을 잡고 지지율을 확보하고 본인이 뭘 어떻게 해야 하면 앞으로 천년만년 정권을 잡고서 지지율이 흔들리지 않게끔 권력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거를 치밀하게 초반부터 계획하고 설계했던 것으로 보이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실종되기도 하고 제거되기도 하고 야당의 정치인들은 테러를 당하거나 납치되기도 했죠. 그중에 오늘 설명드릴 거는 김대중 납치 사건입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질산 테러 사건은 굉장히 예전에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오늘은 이제 김대중 납치 사건을 설명을 드릴 건데 김대중이라는 야당 유력 정치인이 지구에서 그냥 사라질 뻔했어요. 바다에 빠뜨려가지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그냥 잡은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서 잡은 게 아니에요. 김대중이라는 정치인이 당시에 일본에 있었어요. 일본에 호텔에 있었어. 호텔에 백주대낮에 호텔 안에서 납치가 된 거예요.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자 다른 나라에 있는데도 납치가 된 거예요. 왜 그러려고 했어? 71년 대선 결과가 고작 별의별 주작질 공작 사랑방 좌담회라고 해가지고 수많은 공무원들과 민주공화당 여당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전국에 가가지고 이제 이장들 만나고 마을 사람들 만나고 별짓 다 했어. 근데도 8%밖에 차이가 안 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안 되겠는 거야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 명분을 내세우면서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하고 유신헌법을 시작하면서 독재까지 시작했는데 이 유신헌법이 시작될 때 김대중은 어디 있었느냐? 일본에 있었어요. 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김대중 후보가 박정희 후보한테서 8% 뒤지고 그리고 나서 해외에 있었어.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박정희라는 그 정권의 대항을 유력 정치인으로 평가받으면서 여기저기에서 또 이 양반을 막 만나려고 했었나 봐요. 특히 일본에서는 일본 정치인들과도 많이 만나고 일단 중요한 게 이제 치료를 받으러 간 거예요. 치료. 김대중 대통령을 이제 줄여서 DJ라고 합니다. DJ라고 얘기할게요. 이제 사실 DJ가 71년 4월에 대통령 선거 끝나고 한 달 뒤에 5월 달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왜냐면 71년 4월 대선이 끝나고 한 달 뒤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어. 그래서 이 국회의원 신민당 전국 유세, 야당의 국회의원 후보들의 전국 유세를 도와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교통사고를 당해요. 근데 모르지. 저 교통사고를 누가 일으켰고 일부러 죽이려고 일으켰는지는 모르는데 DJ가 그 살아있을 때 대통령 할 때도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거나 휠체어 타고 다니거나 그럴 때가 많았어요. 걸을 때도 좀 쩔뚝거리면서 걷는다거나. 그때 이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DJ가 고문 받다가 고문 후유증 때문에 다리를 절뚝거린 게 아니라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5월 25일 국회의원 선거 유세 도와주러 지방에 내려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트럭이랑 부딪혔다고 하는데 실제로 DJ의 차가 역주행을 하다가 부딪힌 건지 아니면 트럭이 일부러 온 건지 그거는 사실 분명하지가 않아요. DJ가 원래는 연세대에서 이제 치료를 받다가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의술이 그렇게 장비가 좋고 그럴 때가 아니라서 이제 일본으로 이동을 합니다. 후유증 치료를 받으려고 이제 계속 일본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10월 11일에 또 후유증 치료할 겸 이제 일본에 방문을 했는데 10월 17일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요. 그래서 이제 유턴을 못 하는 거야. 왜 유턴을 못 하냐? 다시 한국 가도 되는 거 아니냐? 맞긴 맞는데 너가 좀 가겠니? 가겠냐고. 미쳤어. 내가 일본 온 김에 절대 안 가지. 나였으면 절대 안 가. 더 이상 한국으로 이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야, DJ가. 그러면서 이제 박정희 정권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반독재 투쟁 뭐 이런 걸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정치적 영향력도 키우려고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유럽, 일본 이런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에 독재 정권이 있다. 박정희는 문제가 많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미국에서도 DJ가 점점 유명해지는 거예요. 미국의 국무부, 미국의 외교부죠. 미국의 국무부는 우리나라 외교부랑 차원이 다른 데입니다, 진짜. 자, 미국의 국무부에서 고위급 공무원들도 DJ를 일부러 막 만나자고 하고 DJ랑 만나서 막 친한 척하고 막. 걔네들은 알고 있었겠지. 미국 국무부 정보는 정보력이 있으니까 박정희 정권이 나가게 되면 그 이후에 차기 대권 후보라는 걸 알고 있었겠죠. DJ라는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것도 알아야 되고 DJ라는 사람이 앞으로 정권을 잡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미국은 한국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알 겸 여러모로 이제 만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미국 국무부와 이제 DJ가 친해져요. 인맥이 많아. DJ가 사실은 YS보다도 인맥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 해외를 막 돌아다녀가지고 인맥이 뭐 미국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뭐 미국의 교수들, 언론인들, 국무부의 고위급 외교관들, 뭐 대사들, 뭐 이런 사람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일본을 또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일본에서 후유증 치료를 해야 되니까요. 그 과정에서 73년 8월 8일에 일본 도쿄 호텔 복도에서 납치를 당한 거야. 뭐 대략적으로 뭐 AI로 만들면 이런 장면이었겠어요. 그죠? 중앙정보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마취를 시키더래. 그 약물을 썼는데 마취가 안 됐대. 근데 DJ가 마취가 된 척을 하고 일부러 힘이 없는 척을 하고 마취가 된 척하고 온몸에 힘을 뺐다는 거야. 이 두 사람이 이제 끌고 갔겠죠, DJ를.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발소리가 나자마자 사람 살려! 하면서 사람 살려 하면서 일본어로 이제 사람 살려달라고 이제 소리를 쳤대, DJ가. 그러자마자 누군지 모를 이 두 사람이 이제 DJ를 끌고서 엘리베이터에 이제 꼬라 박아가지고 이제 다시 마취시키고 막 별짓거리 다 있다 그러더라고요. 당시 DJ의 증언에 따르면 도쿄 호텔에서 오사카로 이동을 했다. 코로 숨쉬게끔 온몸을 테이프로 감고 콧구멍만 이제 내버려 뒀다 이 말이야. 미라 마냥. 그러다가 이제 배를 탔대요. 배에 탔는데 이제 손과 가슴발에 무거운 걸 매단. 이거 드럼통이 이제 또 여기서 진짜 세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저 무거운 게 뭔진 모르겠는데 무거운 거를 매달고 바다에 빠뜨리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바다에 빠뜨릴 거 아니면은 무거운 걸 이렇게 매달아 놓을 필요가 없죠. 뭐 결박만 시켜놓으면 되지, 그죠? 근데 한참 몇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그 납치한 사람들이 태도가 바뀌더래요. 갑자기 숨쉬게끔 더 도와주고 무거운 것도 떼고 막 이러면서 태도가 바뀌더래. 그리고 이동을 했더니 73년 8월 11일에 눈을 떠보니 한국이더라 이 말이야. 일본 도쿄에 있다가 갑자기 3, 4일 만에 대뜸 한국에 와 있는 거예요. 8월 8일에 백주대낮에 도쿄에서 호텔에서 납치가 됐는데 8월 12일에 가쁜 한국에 도착을 했다. 뭐죠 이게? 그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더래. 나는 구국동맹 행동대원이다. 정부에 반대하고
반대하는 것은 국가에 반대하는 것이다. 죽고 싶다면 계속 반대하라. 이러고서 협박하고 DJ의 눈을 또 가리고서 또 이동을 해가지고 풀어줬대요. 풀어줘가지고 결국 DJ가 여기 갔다 하면서 DJ가 본인 자택에 도착한 게 74년 8월 13일 밤 10시 20분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이. 또 졸라 웃긴 게 뭐냐면은 구국동맹 행동대원이라는 사람이 DJ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신문사 방송사에 막 전화를 돌렸대. 구국동맹 행동대원이다. 내가 DJ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김대중뿐만 아니라 김대중처럼 해외에서 경거망동하는 인간들 앞으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떠들더래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가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구국동맹 행동대원인가 뭔가 걔는 누군지 모르겠고 우리는 전혀 상관없어. 이랬대요. 이제 박정희 정부가 씹어졌습니다. 사실 이제 끝났죠. 너무나 많은 증언들과 문서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에 의해서 박정희 정부가 한 게 사실상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좀 흥미로운 거를 좀 말씀드리면 DJ가 납치되자마자 일본 정부가 주일 한국 대사를 불렀대요. 일본에 있는 한국 대사지. 불러서 너네 만약에 지금 한국의 정부나 기관이 관여해서 김대중 씨를 납치한 거면은 중대한 외교 문제가 될 거야. 진짜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난리를 쳤다는 거야. 왜냐면 이게 일본 입장에서 쪽팔린 게 뭐냐면은 DJ라고 하는 한국의 유력 정치인이 남한의 박정희 정권의 엄청난 탄압과 이런 거를 피해서 일본에 와 있는데 그거 하나 보호도 못 해주고 납치돼서 한국까지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못 했다는 거야. 일본이란 나라는 저 사람이 한국으로 갈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국가의 신뢰 문제고 일본 외교부 입장에서 상당히 큰 문제거든. 이게 일본이 펄펄 뛰면서 개지랄을 했다는 거야. 막 이게 일본은 이미 DJ를 납치한 게 박정희 정부라는 걸 알고 있던 거야. 알아볼 필요도 없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던 거야.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8월 8일에 도쿄 호텔에서 눈을 떴더니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뭘 타고서 한국에 떡하니 올 수 있게끔 그 정도의 인력과 장비와 이런 거를 동원해서 DJ를 옮긴다? 이거를 중앙정부급이거나 그런 게 아니면 누가 할 수 있어요 도대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상식적인 부분이야 사실은. 이게 당시에 여기 레이건 대통령 왼쪽에 있는 사람이 필립 하비브라는 당시 주한미국 대사인데요. 이 양반이 DJ가 납치됐다는 소식 접하자마자 바로 박정희 대통령한테 쫓아가가지고 개지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주한미국 대사 필립 하비브가 DJ가 납치됐다고 하자마자 박정희 대통령한테 쫓아갔을까요? 다 이유가 있겠죠.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나중에 미국 하원 의회에서 CIA의 증언 여러 가지 이제 증언들로 써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보고서죠. 프레이저 보고서. 여기서도 이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뭐 여기서 빼박이지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개지랄을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죽이지 말고 살려놔라. 다시 데려와라. 다만 해외에서 계속 싸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니면 피곤하니까 한국에 데려와서 가택연금 시켜야겠다 하고서 이제 집에다가 이제 짱 박아두고서 이제 못 나가게 합니다. DJ를. 사실 이 사건 때문에 DJ라는 정치인은 미국, 일본 이런 데서 엄청나게 유명한 정치인인데요. 유명한 한국인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이 돼요. DJ가 유명해진 거를 박정희가 사실 만들어준 게 있다. DJ가 납치되고 나서 유신헌법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굉장히 거세져요. 박정희라는 정치인은 본인의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하려다가 본인의 똥이 된 거야. 엄청난 똥이 된 겁니다. 진짜로. 외교적으로 미국도 난리쳤지. 일본도 난리쳤지. 죽이지도 못했지. 한국으로 데려와서 가택연금 시켰지. 학생운동은 심해졌지. 외교적으로 국제망신됐지. 이득 본 게 사실상 없어요. 물론 우리 각하께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신 건지 아니면 중앙정보부가 각하에 대한 충성심으로 지그들이 알아서 한 건지 그거는 모르죠. 점점 박정희 대통령은 지지율이 떡락하고 국민들과 학생들도 점점 더 거세게 항의하기 시작하는 이 와중에 1974년 8월 15일 광복절에 영부인이던 유경수 여사가 사망합니다. 그리고 유경수 여사 사망한 이후에 뭐 공교롭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박정희 대통령의 판단력이 어마무시하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반미성형 피부과 박경민 화이팅컵의 당근 간다요 후원자 부츠 vs 더 월드 은빛마술사 가로낸 댕다 대형인 주리송 크로스컵 정선촌 시우필 러블리 20 정현미 한명쾌 도도도 아전가 호잉오빠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